역사 속에는 이런 질문이 단순한 클릭베이트가 아니라 실제였던 순간이 있다. 왜 한 인간 종이 다른 인간 종을 먹으며 그것을 신성한 의식이라 여겼을까? 밤이다. 깊은 동굴. 불빛이 벽에 흔들리고 있다. 땅 위에는 동물의 뼈가 아니다. 인간의 뼈다. 잘려나가고 부서지고 골수까지 파헤쳐져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믿었다. 굶주렸던 거야? 우연이야? 괴물이지? 인간은 아니야. 하지만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같은 흔적을 발견했다. 정교한 칼 자국, 깨진 두개골, 재단처럼 정돈된 뼈더미. 어쩌면 한때 인간의 한 종은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자신의 안에 품기 위해 다른 사람을 먹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겼다. 어쩌면 우리 DNA 속에는 아직도 그 불빛, 그 의식, 그 신성한 희생의 기억이 살아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먹은 자의 후손이거나 먹힌 자의 후손일 수도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인간은 그것을 성스러운 것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 우리 종은 또다시 끔찍한 무언가를 신성한 것이라 부르게 될까? 그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채로 이 질문은 지금도 대낮에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뭔가 맞지 않는다 고 느낀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899년 크로아티아의 작은 마을 크라피나. 당시 고고학은 이제 막 태동하던 학문이었다. 그곳에서 한 남자 드라구틴 고라노비치 크람베르거가 동굴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과거의 흔적을 찾고 있었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많은 인간의 뼈들, 네안데르탈인의 뼈였다. 처음엔 평범해 보였다. 고대의 인간, 고대의 동굴, 고대의 죽음. 하지만 몇몇 세부가 그를 괴롭혔다. 이상한 흔적, 뼈에는 자국이 있었다. 짐승의 이빨 자국도 우연한 상처도 아니었다. 도구의 흔적이었다. 누군가 돌칼로 정교하게 살을 잘라냈다. 누군가는 두개골을 깨서 뇌를 꺼냈다. 그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돼지 갈비를 손질하듯 인간의 몸을 손질했다. 그는 오래 망설였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네안데르탈인은 서로를 먹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더 끔찍하게 다른 종이 네안데르탈인을 먹었을지도. 두 번째 증거의 물결 수십 년이 흘렀다. 크라피나는 고고학계의 불편한 주제가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프랑스 무라게르시 다시 뼈, 다시 자국, 다시 깨진 두개골, 그리고 스페인 아타푸에르카. 거기서는 더 끔찍했다. 약 80만 년 전 누군가 인간의 몸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었다. 학자들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결과는 소름 끼쳤다. 인류의 여러 종이 오래 거주했던 거의 모든 동굴에서 같은 흔적이 있었다. 자국, 깨진 뼈, 가공된 흔적. 첫 번째 가설, 굶주림. 처음에는 단순했다. 굶주림 때문일 것이다. 역사를 보면 식량이 없을 때 인간은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질러 왔다. 도시 포위전 혹은 1972년 안데스 참사를 생각해보라. 비행기 추락 생존자들이 동료의 시신을 먹고 살아남았던 사건이다. 끔찍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말했다. 아마 겨울이 닥쳤고 먹을 게 없었겠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맞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의 시기는 혼란스럽다. 급하고 엉망이고 절도 없다. 하지만 크라피나와 아타푸에르카의 흔적은 달랐다. 너무 질서정연했고 너무 반복적이었다. 너무 의식적이었다. 모든 것을 바꾼 질문. 그래서 한 고고학자가 물었다. 만약 이게 굶주림이 아니라면, 전통이라면, 그들이 신념 때문에 사람을 먹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믿었다면 다음 장으로의 전환 이해하려면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했다. 지성이 있는 존재가 다른 지성을 먹는 일을 정상적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그렇다. 그리고 그 증거는 생각보다 많다. 1950년대 파푸아 뉴기니 세계와 단절된 산악 부족들 속에서 한 미국인 의사 칼턴 가이두색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다. 포레라는 부족의 여성과 아이들이 이유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몸이 떨리고 얼굴은 웃는 듯 일그러지고 결국 죽는다. 현지인들은 이 병을 쿠르라고 불렀다. 의미는 떨림. 가이두색은 수개월 동안 원인을 찾지 못했다. 감염병? 아니다. 독? 아니다. 유전병? 아니다. 너무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다 한 노인이 그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포레는 죽은 자를 먹는다고.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으로서 죽은 이를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외롭게 떠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먹으면
사랑하는 이의 영혼과 기억, 힘이 자신 안에 머문다고 여겼다. 죽은 자는 그들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살아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였다. 하지만 가이두색은 깨달았다. 쿠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프리온 병이었다. 뇌 속에 잘못 접힌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을 감염시키는 병.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감염된 사람의 뇌를 먹음으로써 전파되고 있었다. 여성과 아이들이 죽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들이 가장 신성한 부분, 뇌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을 죽였다. 사랑의 의식이 세대를 몰살시킨 것이다. 의식이 중단되자 병은 단 한 세대 만에 사라졌다. 그러나 유전학자들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포레 사람들 중 일부는 프리온의 면역을 가지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수천 년 동안의 식인 풍습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유전자가 선택된 결과였다. 즉, 포레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을 먹어 그들의 몸이 그에 적응해버린 것이다. 이제 질문은 더 커졌다. 포레만 그랬을까? 혹시 우리 모두의 DNA 속에도 그런 흔적이 있을까?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같은 돌연변이를 발견했다. 서로 다른 인류 집단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그것은 공통된 과거의 흔적이었다. 신성한 식인의 흔적,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인육을 먹는 것은 드문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죽음과 영혼, 신성함을 다루던 하나의 문화였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다. 사람이 사람을 먹었다. 사랑 때문에, 존중 때문에, 가까운 이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식인이 있다. 학계에서 크게 말하기를 꺼리는 종류. 이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권력의 이야기다. 공포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다. 적을 먹는다는 건 단지 죽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의 힘을 빼앗는 행위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음식으로 만들 만큼 강하다.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고기다. 메소아메리카에 온 콩키스타도르들은 이 장면을 보고 혐오와 공포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들이 본 것은 이것이었다. 전투가 끝난 뒤 아스테카 전사들이 적의 시신을 가져가는 모습. 매장하려고가 아니라 의식을 위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심장을 도려낸다. 그 심장은 신들에게 바쳐진다. 그리고 남은 몸은 아래로 내려간다. 전사들에게로, 사제들에게로, 패배자를 먹을 자격을 얻은 이들에게로. 스페인 사람들은 이것을 야만 광기라 불렀다. 이들은 애초에 인간이 아니다 라는 증거처럼 다뤘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학자들은 다른 그림을 본다. 아스테카에게 이것은 단순한 잔혹 행위가 아니었다. 그들의 세계관의 일부였다. 우주는 피로 움직였다. 태양은 피로 먹여져야 떠올랐다. 땅은 피를 마셔야 수확을 내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적의 몸을 먹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을 그 거대한 우주의 순환 속에 직접 연결시키는 행위였다.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의식. 또 다른 예, 유럽인이 오기 전에 피지섬, 그곳에서도 적을 먹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은 것은 아니었다.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 부족의 족장만이 가장 좋은 부위를 먹을 수 있었다. 간, 심장, 뇌, 나머지는 전사들에게 계급에 따라 나눠졌다. 여성과 아이들은 먹지 않았다. 이것은 철저히 남성, 전사의 영역이었다.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끔찍했다. 공포를 심는 것. 이웃 부족은 알아야 했다. 우리에 맞섰다가 지면 너는 몸만이 아니라 명예까지 먹힌다는 것을. 너는 똥이 된다. 말 그대로 죽은 뒤에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통했다. 피지 전사들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알려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에게 패배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후손도 남지 않고 이름도 남지 않고 묻힐 뼈마저 남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전쟁식인 문화에는 놀라울 만큼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는 점이다. 아무 때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유가 있어야 했다. 의식이 있어야 했다. 족장이나 제사의 허락이 필요했다. 또 금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여인과 아이, 자기 혈족을 먹는 것은 금지였다. 즉 가장 잔혹한 식인조차 자기 나름의 도덕과 규범, 규칙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것은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충분히 그럴듯한 신념체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인간은 거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사람을 먹으면서도 평온히 잠들 수 있다. 단 하나만 믿으면 된다. 이건 옳은 일이다. 신들이 원한다.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제 다시 그 동굴들로 돌아가 보자. 크로아티아의 크라피나, 스페인의 아타푸에르카, 그리고 돌칼의 자국이 남은 수많은 인간뼈가 발견된 장소들. 그 고대인들은
굶주렸을까? 아마 그렇기도 했을 것이다. 그들은 잔혹했을까? 어쩌면 틀림없이.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그들만의 믿음 체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안에서는 식인이 죄가 아니라 의무였을 수도 있다. 금기가 아니라 성스러운 일. 폴의 아스테카, 피지의 사례를 알고 나면 이 질문은 더 이상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니다. 어쩌면 뼈에 남은 그 칼자국들은 광기 어린 굶주림의 흔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의식의 흔적, 의례의 흔적. 우리에게는 범죄처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장례였을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이 지금의 우리를 본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잔인한가. 사랑하는 이를 차가운 땅 속에 버려두다니.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따뜻하게 품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하려 하지도 않고. 누가 더 옳을까? 누가 더 인간적인가? 애초에 이 질문에 하나의 정답이 있기는 할까? 누가 더 인간적인가? 우린가? 그들인가? 질문은 여전히 열린 채로 남는다. 하지만 그 옆에는 훨씬 더 어두운 질문이 서 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만 먹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서로 다른 인간종을 먹었을지도 모른다. 크라피나로 돌아가서 1899년 크로아티아. 그때 그 네안데르탈인 뼈들, 칼자국이 남은 채 드라구틴 고라노비치 크람베르거는 가장 끔찍한 생각을 애써 밀어냈지만 질문은 계속 떠다녔다. 이 자국을 남긴 존재는 누구인가? 다른 네안데르탈인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인가? 인간의 죄책감이 드리운 그림자. 학계는 오랫동안 이 주제를 피했다. 만약 호모사피엔스, 즉 우리 종이 네안데르탈인을 사냥하고 먹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그건 아주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밀어내기만 한 게 아니다. 어쩌면 그들을 자원으로 삼았을지도 모른다. 짐승이라는 신화의 붕괴, 150년 가까이 네안데르탈인의 이미지는 만화 같은 캐릭터로 소비되었다. 굽은 허리, 튀어나온 눈썹, 멍청한 눈빛, 반쯤 짐승인 타자라는 편리한 상징. 하지만 이 이미지는 서서히 무너졌다. 알고 보니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고 복잡한 도구를 만들었으며 죽은 이를 매장했다. 때로는 꽃을 곁에 두고. 이는 그들이 단순한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믿고 있었다는 뜻이다. 노인과 부상자를 돌본 흔적도 있다. 혼자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부상을 입고도 수년간 살아남은 이들의 유골, 누군가가 그들을 먹이고 보살폈다는 증거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창조했다. 스페인의 라파시에가 동굴, 그곳에서 6만 5천 년 전에 그림이 발견되었다. 호모사피엔스가 유럽에 오기 2만 년 전의 작품이다. 그림을 그린 것은 네안데르탈인이었다. 그들도 상징을 만들고 뜻을 새기는 존재였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먹었을지도 모른다.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들. 벨기에의 고해 동굴, 이곳에서 약 4만 년 전 네안데르탈 소년의 뼈가 발견되었다. 여기에도 똑같은 정교한 칼자국, 뇌를 꺼내기 위한 두개골 파손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그 시기에는 이미 호모사피엔스가 그들과 같은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 종의 인간, 두 문명, 하나의 땅, 스페인의 아타푸에르카로 가보자. 더 오래된 시간, 약 80만 년 전, 이곳에는 호모 안테세서라는 우리의 먼 조상이 살고 있었다. 그 동굴에서는 최소 11명의 사람 뼈가 나왔다. 아이, 청소년, 성인 모두 식인의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너무 체계적이었다. 고고학자들은 더 이상 우연한 기근 때문일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바로 옆에는 사슴과 말 같은 동물 뼈가 함께 놓여 있었다. 인간의 뼈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공된 채 똑같은 도구 세트로 똑같은 문화층 안에서 호모 안테세서에게는 동물의 몸과 인간의 몸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다른 대륙, 다른 인간, 이제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로 가보자. 이곳에는 데니소바인이 살고 있었다. 우리가 이들의 존재를 안 것도 오직 DNA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치아 몇 개와 손가락 마디 하나가 전부다. 하지만 그들의 DNA는 우리 안에 남아있다. 현대의 멜라네시아인 가운데는 최대 5%까지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다. 우리는 서로를 단지 먹기만 한 것이 아니다. 서로 사랑했고 아이를 낳았고 섞였다. 네 종의 인간이 살던 세계,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의 지구를 상상해보라. 유럽, 아시아, 중동, 이 땅에는 적어도
네 종류의 인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아마 아직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 그들은 서로 만나고 교역하고 싸우고 서로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마도 서로를 먹었다. 군대 없는 느린 전쟁. 이것이 현대식 절멸 전쟁이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집단 학살에는 그에 맞는 조직과 체계가 필요하다. 그땐 그런 것이 없었다.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렇다. 끝없는 밀어내기. 자원을 두고 벌이는 충돌, 터전과 먹을 것을 둘러싼 압박, 가끔은 폭력, 가끔은 사랑을 통한 동화, 지상에 남은 마지막 사람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하다. 3만 년 전 다른 모든 인간종은 사라졌다, 멸종했다, 시간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리고 우리만 남았다. 우리는 그들의 파편을 몸에 지닌 존재다. 우리 DNA에는 네안데르탈과 데니소바의 유전자가 섞여 있다. 우리 세포 속에는 프리온병에 저항하는 돌연변이가 남아있다. 우리 동굴들에는 칼자국이 선명한 뼈들이 누워있다. 우리는 지구의 남은 마지막 인간종이다. 진화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승자. 하지만 이 승리는 아주 오래된 모닥불의 연기 냄새와 함께 다른 무언가의 냄새도 품고 있다. 우리가 지금도 차마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무언가의 냄새를 우리는 승자다. 지구에 남은 마지막 인간종. 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차라리 영원히 알지 못했으면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기억은 우리 DNA의 가장 깊은 층에 새겨져 있다. 2003년 유전학자들의 한 연구팀이 겉보기에는 지루해 보이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들은 PRMP라는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었다. 우리 뇌 속에 프리온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포레족의 쿠루, 유럽의 광구병, 개인에게 나타나는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을 일으키는 바로 그 단백질 말이다. 겉으로 보기엔 뭐가 그렇게 흥미롭겠는가.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전 세계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이 유전자에 특정한 돌연변이가 있었다. 프리온 병에 더 잘 견디게 만드는 변화들. 그리고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 돌연변이들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생겨났다. 그리고 마치 각 집단이 각자 따로 프리온의 위협에 부딪힌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다. 수없이 반복해서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산업화 이전 시대에 프리온병에 걸리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였다. 다른 인간의 뇌를 먹는 것. 달리 말하면 우리 조상들은 인간의 뇌를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먹어왔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 뇌를 먹고도 죽지 않는 자들을 골라내기 시작한 것이다. 진화가 우리를 말 그대로 시기 내에 맞춰 조정했다. 그러니 폴에는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다. 우리 모두가 시기 내 후손이라는 뜻이다. 이제 다음으로 가보자. 또 다른 연구. 2016년 영국 브라이턴 대학교 고고학자 제임스 콜은 공포영화의 농담처럼 들리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진다. 인간의 몸에는 칼로리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역겹게 들리지만 질문 자체는 매우 진지하다. 만약 고대 사람들이 오직 굶주림 때문에 서로를 먹었다면 그건 에너지 면에서 이득이 되었어야 한다. 인간의 몸이 정말 많은 칼로리를 줬어야 한다. 그래야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생긴다. 그래야 금기를 깨고라도 선택할 명분이 생긴다. 콜은 평균 성인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근육, 지방, 장기 등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칼로리를 계산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 성인 한 사람의 몸은 대략 12만 5천 칼로리를 제공한다. 많아 보이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매머드 한 마리는 약 360만 칼로리, 말 한 마리는 대략 20만 칼로리, 큰 영양 한 마리도 인간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준다. 그리고 영양을 사냥하는 편이 보통 무기를 든 이웃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 차가운 굶주림에 논리로 보면 인간은 나쁜 사냥감이다. 너무 위험하고 고기는 너무 적고 그의 친족에게서 복수를 당할 가능성은 너무 크다. 콜의 결론은 냉혹하면서도 단순했다. 만약 고대 인류가 이렇게 비효율적인데도 굳이 인간을 먹었다면 그 이유는 굶주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의식, 믿음, 권력의 과시. 나는 너를 동물과 똑같이 다룰 수 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그 반대. 너는 너무 중요해서 네 몸을 흙 속에 썩게 둘 수 없다. 나는 너를 내 안에 받아들일 것이다. 너는 내 안에서 계속 살 것이다. 정반대의 두 철학. 하지만 둘 다 결국 같은 곳으로 이어진다. 칼불, 뼈에 남은 정교한 칼자국. 그리고 이제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이다. 2019년 연구자들이 Ancient DNA, 즉 전 세계에서 발굴된 고대 뼈들의 오래된 유전자를 분석한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똑같은 방어 돌연변이의 흔적을 발견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시기는 어느 한 야만적인 문화의 이상한 풍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인류 보편의 실천에 가까웠다. 언어처럼, 불처럼, 매장 의식처럼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한때 인간을 먹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던 시대의 유전적 기억을 몸에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삶의 일부였고 어쩌면 종교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이 유전자들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현대에는 거의 사라진 프리온병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미 사라진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은 지금도 우리가 인간의 뇌를 먹을 가능성에 준비가 되어 있다. 진화는 아직 이 가능성을 잊어버리지 못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몇천 년은 한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동굴의 불가에 둘러앉아 고기를 나누어 먹던 사람들과 생물학적으로 거의 다르지 않다. 단지 지금 우리는 정장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의 유전자가 결코 맛본 적 없는 어떤 맛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증조 고조먼 조상들은 그 맛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 생존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까?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까? 두 감정을 과연 분리할 수 있기나 할까? 감사해야 할까? 두려워해야 할까? 질문은 열린 채로 남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만약 식인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었고 우리의 문화와 생물학 속에 그토록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난 걸까? 언제 인류는 사람을 먹는 것은 역겹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을까? 오늘날 그것은 절대적인 금기다. 안데스 추락사고, 레닌그라드 포위, 수많은 기근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식인을 택한 사람들은 그것을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했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라고. 살인보다 배신보다 더 무거운 일이라고. 하지만 왜일까? 이 금기는 어디서 왔을까? 최초의 금기 기록들,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들 속에도 식인을 금지하는 암시는 이미 등장한다. 성서는 거의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말하지 않는다. 아마 생각만으로도 너무 혐오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 이집트 텍스트에서 적들은 사람을 먹는 자들이라 불렸다. 최고 수준의 모욕이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은 식인종이라는 말을 야만인을 비인간적인 괴물로 만들기 위해 사용했다. 그럼에도 역설이 있다. 같은 그리스인들은 아들을 죽여 신들에게 먹인 탄탈로스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자기 자식을 집어삼킨 크로노스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 의례에서는 추종자들이 상징적으로 신을 먹었다. 빵과 포도주는 신의 몸과 피가 되었다. 금기는 언제나 유혹이 가장 강한 곳에 생긴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굳이 법으로 금지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날아다니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 어차피 못하니까. 하지만 서로를 먹는 일을 금지해야 했다. 그 말은 곧 금기가 없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금기의 기원, 인류학자들은 식인 금기가 최초의 국가들과 함께 등장했다고 본다. 사람들이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법을 만들고 관료제를 세우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식인은 도덕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다. 세천 년 전의 바빌론을 상상해보라. 수천 명의 주민, 여러 씨족, 갈등과 음모. 여기서 싸움이 날 때마다 서로를 죽이고 먹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보라. 도시는 곧장 혼돈에 빠질 것이다. 피해 복수, 의식적인 살해, 이웃 간의 끝없는 전쟁. 국가는 이를 허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시기는 국가가 독점해야 할 폭력의 권한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네가 스스로 적을 죽이고 먹을 권리를 가진다면 왕은 왜 필요할까? 법정은 왜 필요할까? 그래서 국가는 식인을 악마화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범죄를 넘어 혐오, 그 자체로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죄악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종교의 역할, 종교는 이 논리를 재빨리 받아들였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새 아브라함 계열 종교는 모두 인간을 먹는 일을 엄격히 금지했다. 심지어 동물의 피조차 부정하다고 여겼다. 하물며 인간의 살은 말할 것도 없었다. 불교는 아힘사, 비폭력의 원칙으로 식인을 비난했다. 힌두교는 의례적 순수의 개념으로 그것을 더럽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금기가 어떤 인도주의적 각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너무 복잡해진 세상을 정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태어났다. 금기는 동정심이 아니라
아니라 통제를 위한 도구였다. 금기와 예외. 그러나 어떤 금기도 완전히 절대적일 수는 없다. 언제나 틈이 있다. 언제나 하지만이 있다. 기독교의 성찬식,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의식. 이는 상징적인 식인이라 볼 수 있을까? 신학자들은 아니다, 성사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 상징은 우리 집단 기억 어딘가 깊은 곳에 신을 실제로 먹는다는 관념이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기에 유효한 것이다. 아스테카의 제사는 16세기까지 이어졌다. 국가는 식인을 금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점했다. 오직 사제만, 오직 피라미드 꼭대기에서만, 오직 황제의 허락해. 사적인 식인은 사형에 처해졌다. 국가의 식인은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오늘날에도 옛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곳들이 있다. 죽은 이의 죄를 태워 마시는 아마존의 일부 부족들, 60년대까지 파푸아에서 남아있던 몇몇 의례들,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그저 모른 채 자기 방식을 이어온 공동체들, 선교사와 식민 정부가 왔을 때 그들은 말로 설득하지 않았다. 법과 총으로 금지했다. 감옥과 죽음의 위협 아래 금기는 이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공포와 강제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정말로 넘어서 왔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정말 식인을 극복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더 잘 숨기게 된 것뿐일까? 우리가 식인을 다룬 공포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제프리 다머나 한니발 렉터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혐오감과 동시에 이상한 끌림을 느낀다. 아마도 금기가 이토록 강한 이유는 우리 기억의 가장 깊은 바닥, 유전자, 집단적 꿈, 태고적 공포 속에 언젠가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 성스러운 일이었던 시대의 메아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그것은 사랑의 행위였다. 아마도 우리는 잊고 싶은 무언가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있다. 만약 과학자들이 틀렸다면 어떨까? 만약 그 뼈의 칼자국이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한다면? 의심의 시작. 2018년 한 고고학자 그룹이 도발적인 논문을 발표한다. 그들은 크라피나 아타푸에르카 고에 같은 옛 발견들로 돌아가 오랫동안 입 밖에 내기 두려워하던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정말 이것이 식인의 흔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문제는 이렇다. 칼자국이 남은 인간의 뼈를 발견하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먹혔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로 분해되었는지를 완전히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설명들, 예를 들어 많은 문화권에는 뼈를 정화하는 의식이 있었다. 디플래싱, 데플래싱. 사람들은 살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뼈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한 뼈를 특별한 장소에 모으고 태양 아래 말리거나 조상의 동굴에 모셔두었다. 그것은 모독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였다. 그렇다면 먹기 위해 살을 벗겼다. 와 정중한 매장을 위해 살을 벗겼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칼자국만 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두개골 파손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다. 뇌를 꺼내 먹기 위해 두개골을 깼다. 하지만 어떤 민족은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 머리를 깼다. 그들에게 영혼은 머리 안에 살고 있었고 그것을 떠나보내려면 구멍을 내야 했다. 그들은 뇌를 먹지 않았다. 버렸다. 그들에게 이것은 최고의 존경 행위, 영혼이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의식이었다. 수천 년이 지나 갈라진 뼈만 남았을 때 우리는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옛 증거를 보는 새로운 눈, 일부 고고학자들은 더 과감한 주장을 내놓는다. 우리가 식인이라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다. 죽음을 둘러싼 의식은 언제나 외부인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죽은 이를 나무로 된 상자에 넣어 2m 아래 땅속에 묻고 꽃과 십자가, 사진을 곁에 둔다. 5,000년 뒤에 고고학자가 우리 묘지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라. 그는 이렇게 적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지하의 감옥에 가두었다. 아마도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틀린 말일까? 엄밀히 따지면 아니다. 하지만 본질을 이해하는 말일까? 그것도 아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칼자국을 보지만 그 위에 얹힌 이야기를 보지 못한다. 어쩌면 그 자국은 음식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무언가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믿음, 공포, 사랑, 우리가 더 이상 읽어낼 수 없는 감정들, 반대편의 주장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식인을 완전히 부정한다면 우리 유전자 속의 돌연변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프리온 병에 대한 그 방어 메커니즘은 우연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회의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좋다. 식인은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다. 아주 드물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혹은 좁은 의식 집단 안에서만.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만약 식인이 정말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있어야 한다. 칼자국이 남은 뼈 수천 개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례들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매장은 아주 정상적으로 보인다. 폭력도 절단도 가공의 흔적도 없다. 따라서 설령식인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예외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선택적인 의식, 또 다른 설명도 있다. 어쩌면 식인은 매우 선택적인 행위였을지 모른다. 아무나 먹은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가령 적의 용사들, 가장 강한 전사들, 존경받던 친족이나 족장 등 그 힘을 살아있는 자들이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진 이들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그들에게 그것이 최고의 영계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범죄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진실의 경계선. 고고학자들은 논쟁한다. 인류학자들도 논쟁한다. 유전학자들은 데이터를 내놓지만 그 해석은 여전히 갈린다. 진실은 우리는 결코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물을 수 없다. 왜 그렇게 했나요? 그때 무엇을 느꼈나요? 그들은 이미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우리가 읽을 줄은 알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뼈의 언어뿐이다. 우리에게 비추는 거울. 하지만 이 논쟁 자체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준다. 우리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우리 조상이 식인이었을 가능성을 부정하려 하는지를. 우리는 다른 설명을 찾고 또 찾는다. 과거에서 이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이야기든 붙잡으려 한다. 왜일까? 만약 그들이 식인이었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겨우 몇천 년이 놓여 있을 뿐. 진화의 눈으로 보면 찰나에 불과한 시간.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어떤 칼자국보다 더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제 질문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질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다. 지금 여기 오늘의 우리, 식인이 단지 옛날 이야기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1000년, 100년, 어쩌면 그것은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누가 오래된 신앙의 새로운 제사가가 될까? 이 질문은 전혀 수사가 아니다. 역사는 말해준다. 의식은 죽지 않는다. 그들은 기다린다. 잠든다. 그리고 사회가 약해질 때마다 다시 깨어난다. 독일 192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제 붕괴. 사람들은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실어 나른다. 사회는 절벽 끝에 서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컬트들이 등장한다. 벨키슈 운동, 민족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대중운동. 그들은 피의 순수성을 말한다. 고대 게르만 조상들의 뿌리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수천 년 전 조상들이 행했다고 주장되는 옛 의식을 부활시키자고 외친다. 그들은 식인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금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다른 것을 요구한다. 일부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인정하라고. 유대인, 슬라브인, 로민, 하급 인간, 운터맨슈. 누군가를 진심으로 인간이 아니다 라고 믿는 순간 거의 모든 것이 허용된다. 죽일 수 있다. 자원으로 쓸 수 있다. 그 몸에 무엇을 해도 된다라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맹겔레의 실험, 인간 가죽으로 만든 램프가 수용소, 수감자의 지방으로 만든 비누, 겉으로는 식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몸을 재료로 쓴다와 몸을 먹는다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매우 얇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 몸은 존엄이 없다.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 그저 물건이다. 르완다 1994년 제노사이드. 100일 동안 약 80만 명의 투치가 학살된다. 라디오는 이렇게 외친다. 키 큰 나무들을 베어버려라.
은유다. 투치는 평균적으로 후투보다 키가 크다. 키 큰 나무들, 사람들. 여기서도 공식적인 식인 증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이 있다. 시신을 모욕한 이야기들, 몸을 잘라 나눈 이야기들, 장기를 꺼내 주술과 마법, 힘을 얻기 위한 의식에 썼다는 이야기들. 경계는 다시 흐려진다. 사회가 누군가를 인간이 아니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오래된 충동들은 매우 빠르게 돌아온다. 이제 현재를 보자. 우리의 세계, 우리의 문화,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여러 범주로 나눈다. 비공식적으로 아무도 대놓고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어떤 이들을 덜 인간적인 존재처럼 취급한다. 불법 체류자, 테러리스트, 배신자, 쓰레기. 이런 단어들은 누군가의 인간성을 깎아내린다. 동정을 덜 느끼게 만든다. 그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게 만든다. 소셜미디어는 이 일을 더 쉽게 만들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 아바타를 본다. 모니터 위의 문장 몇 줄을 본다. 그 존재에게 죽으라고 말하기도 쉽다. 저런 것들은 다 불태워야 한다고 써버리기도 쉽다. 생각과 행동 사이의 경계가 조금씩 사라진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사실 저들은 위협이다. 그들은 단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악 그 자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기억조차 남지 않게.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제노사이드의 언어다. 모든 집단 학살은 항상 이렇게 시작됐다. 새로운 범주, 새로운 우리와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말에서, 그리고 여기서 끔찍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그 다음 단계가 폭력의 의식화라면 어떨까?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증오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다.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우리가 더 순수해지기 위해. 이슬람 국가 ES는 정확히 그렇게 했다. 그들은 처형 장면을 의식처럼 촬영했다. 희생자들에게 주황색 수의를 입혔다.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상징을 복제한 의도적인 연출. 사람들을 철창에 가두고 불태웠다. 수조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카메라 앞에서 목을 잘랐다. 이것은 단순한 잔혹 행위가 아니었다. 의례였다. 그들은 믿었다. 우리는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불신자와 싸우고 있다. 우리는 대지를 정화하고 있다고. 거기에는 식인이 없었다. 하지만 사고의 구조는 같았다. 의례화된 폭력, 성스러운 살인, 희생자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징적인 죽음을 겪어야 마땅하다라고 믿는 마음. 이제 상상해보자. 다음 전 지구적 위기가 정치가 아니라 생태에서 온다면, 기후변화 때문에 수십억 명이 식량 접근을 잃는다면, 진짜로 모든 이에게 먹을 것이 부족한 세상이 온다면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한다.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누가 어느 쪽이 될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의식을 만드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탐욕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더 높은 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이데올로기가 실제로 등장한다면 그것이 우리 유전자 깊은 곳에 잠든 옛것을 깨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수천 년 동안 자고 있던 어떤 충동을 말이다. 얼마나 지나야 누군가 이렇게 말할까? 사실 그들의 몸도 쓸 수 있다. 왜 이 자원을 낭비해야 하지? 왜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얻지 말아야 하지? 그 순간 경계는 넘어가게 된다. 광기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생존의 논리 때문에, 그리고 그 논리에 의식의 옷을 입히게 될 것이다. 그때 경계는 완전히 무너진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 미래의 위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경계를 넘었는데 단지 보지 않으려 할 뿐이지는 않을까?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먹고 있다. 물론 문자 그대로가 아니다. 은유적으로. 그리고 이 은유는 한때 모닥불주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이식의학을 보자. 누군가가 죽는다. 그의 장기가 적출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된다. 심장, 신장, 간, 각막, 심지어 뼈 조각들까지. 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몸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 포레족의 의식과 똑같지 않은가? 그는 내 안에 산다. 나는 그를 계속 지닌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식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의학이라 부른다. 생명의 선물이라 부른다. 사랑의 행위라 부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사랑의 행위다. 기증에 동의한 이는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것은 고귀하고 옳은 일이다. 하지만 의식의 구조를 보라. 죽은 자의 몸을 부분으로
반으로 나눈다. 필요한 것을 가져간다. 다른 이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모닥불 옆에 샤먼이 아니라 멸균 장갑을 낀 외과 의사라는 것뿐이다. 계속 가보자. 헌혈. 우리는 헌혈센터에 가서 의자에 앉고 팔에 바늘을 꽂고 약 500ml의 피를 뽑힌다. 그리고 그 피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 글자 그대로 너의 몸 일부가 누군가의 혈관 속을 흐르는 것이다. 고대 문화들은 피를 성스러운 물질로 여겼다. 영혼이 피 안에 산다고 믿었다. 피를 나눈다는 것은 혈연을 만든다는 뜻이었다. 피의 형제, 피의 맹세. 우리는 지금도 같은 일을 한다. 단지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다. 탯줄 혈액 은행을 떠올려보자. 부모들은 갓 태어난 아이의 탯줄 혈액을 보관하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불한다. 언젠가 치료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일부를 냉동 창고에 저장한다. 이것은 전혀 기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보통의 부모의 사랑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제 상상해보자. 수천 년 후에 고고학자가 이 크라이오 탱크를 발견했다고. 인간의 피와 조직으로 가득 찬 특수 냉동 보관실. 각각의 샘플에는 이름이 적혀 있고 언젠가 사용될 날을 기다리며 보관되어 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쓸 것이다. 이 문명은 마법적 목적을 위해 신성한 신체 부위를 저장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는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 불안한 주제로 가보자. 제약산업. 어떤 약들은 인간 조직에서 비롯된다. 한때 인슐린은 사람과 동물의 췌장에서 얻었다. 오늘날 대부분은 합성이지만 원리는 같다. 몸을 다른 이들을 살릴 물질의 원천으로 쓴다는 것. 화장품. 일부 고가 크림에는 인간 태반에서 얻은 성분이 들어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젊어 보이기 위해 다른 이의 조직을 얼굴에 바른다. 줄기세포 주사, 혈장 치료, 파라바이오시스, 노인에게 젊은 사람의 피를 주입해 노화를 늦추려는 시도. 이것은 디스토피아 소설의 설정이 아니다. 지금 실제로 진행 중인 시술들이다. 부유한 이들은 젊은 공여자의 피를 받기 위해 수만 달러를 지불한다. 그들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젊음을 카테터를 통해 먹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어느 정도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실험에서 젊은 피를 받은 늙은 쥐는 더 오래 살았다. 장기가 원래 그 나이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더 잘 작동했다. 이제 상상해보자. 당신은 늙었고 부유하며 젊은 사람의 피가 당신의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넘지 않을 선일까? 만약 공여자가 부족해진다면 수요가 공급을 한참 웃도는 세계라면 이미 오늘 장기 밀매 시장이 존재한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적은 돈을 받고 자신의 신장을 판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장기가 어느 고급 클리닉의 수술대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기록된 사실이다. 유엔은 장기 매매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먹고 있다. 단지 중개자를 통해서일 뿐이다. 폭력을 잘 포장해주는 제도와 언어를 거쳐서 이식 트랜스플란트은 몸을 절단한다 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린다. 기증은 자신의 일부를 판다 보다 훨씬 고귀하게 느껴진다. 치료는 사람을 자원으로 쓴다보다 훨씬 덜 불편하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우리는 어떤 이의 몸을 사용해 다른 이의 생명을 연장한다. 우리는 죽은 자를 부품으로 분해한다. 우리는 젊은 이의 피를 늙은 이에게 흘려 넣는다. 우리는 필요한 날을 기다리며 조직을 냉동 보관한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악은 아니다. 이 중 대부분은 실제로 생명을 구한다. 하지만 생명을 구한다와 사람을 사용한다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보다 훨씬 얇다. 그리고 자원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그 경계는 조금씩 움직인다. 조금씩 희미해진다. 조금씩 사라진다. 그러다가 언젠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필요한 건 그냥 다 가져오면 되잖아.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안심한다. 그래도 아직은 그런 일까지는 가지 않았어.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미 이 대화를 연습하고 있다. 매일 밤 어두운 방 안에서 화면 앞에서 우리 문화는 지금 어쩌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기 내에 집착하고 있다. 웃으면서 떠올려보라.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본 식인 영화가 몇 편이나 되는지. 메이즈 러너, 더 로드, 더 북 오브 엘라이, 프레시, 거즈, 얼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거의 매년 최소 한 편의 인간을 먹는 이야기를 내보낸다. 왜일까? 왜 우리는 이 테마에 이렇게 끌리는 걸까?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이건 금기를 안전하게 탐색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화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돌려본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본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아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그 개념 자체를 익숙하게 만든다. 금기를 조금씩 약하게 만든다. 더 로드는 인류가 서로를 먹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된 세상을 그린다. 그러한 세계에서 주인공인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을 먹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된다. 그들은 적응하지 못한 소수처럼 보인다. 얼라이브는 1972년 안데스 추락 사고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70여 일 동안 생존자들은 숨이 끊어진 동료들의 시신을 먹으며 살아남는다. 그래서 영화는 그들의 내적 싸움, 기도, 자기 합리화를 보여준다. 그들도 우리가 살아남기를 바랄 거야.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 동정하게 된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금기는 약해진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약해진다. 프레시는 수의과 대학에 들어간 채식주의 여학생이 입학의식에서 처음으로 고기를 맛보고 점점 인간의 살에만 끌리게 되는 이야기다. 결국 밝혀지는 것은 그녀의 언니도 그녀의 어머니도 식인이라는 사실. 이것은 피다. 이것은 가족이다. 이것은 유전이다. 은유는 분명하다. 우리 모두 안에 무언가가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느냐, 막느냐일 뿐이라는 것. 가장 대중적인 예는 워킹 데드 다. 전 세계 수억 명이 본 장수 시리즈. 11시즌에 걸쳐 죽은 이가 산 이를 먹는 세계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존재는 좀비가 아니다. 인간이다. 시즌이 지날수록 주인공들은 점점 잔혹해진다. 망설임 없이 죽이고 고문하고 집단 처형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말한다. 어쩔 수 없지. 저 세계에서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해. 어느 시즌에는 터미너스라는 집단이 등장한다. 그들은 피난처를 약속하며 행인들을 유인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들을 잡아먹는다. 고기를 보관하는 우리, 도축 규칙, 정교한 공정이 있다. 이것은 혼돈이 아니라 산업이다.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다. 에피소드가 방영된 뒤 댓글란에는 이런 글들이 달렸다. 사실 논리적으로 맞음. 저런 세계에서는 고기가 최우선 자원이지. 그리고 그들은 진심이었다. 비디오 게임은 한 발 더 나아간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는 주인공이 싸워야 할 식인 집단이 등장한다. 하지만 게임은 계속해서 묻는다. 이들이 진짜 괴물인가?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 위한 다른 선택을 한 것뿐인가? 림월드라는 생존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포로를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들을 도살하고 고기를 요리해 먹을 수 있다. 게임에는 식인에 대한 기분 시스템도 있다. 어떤 캐릭터는 사람 고기를 먹으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어떤 캐릭터는 별 감정이 없다. 그리고 어떤 캐릭터는 사람 고기를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 전 세계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게임에 수백 시간을 쏟는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정말로 식인을 선택한다. 궁지에 몰려서가 아니라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최적의 전략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게임일 뿐이다. 현실에 누구도 피 흘리지 않는다. 하지만 경계는 또 흐려진다. 우리는 머릿속에 이 논리를 훈련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어떤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심리학자들 중 일부는 우리를 안심시키려 한다. 걱정할 것 없다고. 이건 카타르시스라고. 사람은 언제나 어두운 상상을 해왔다고. 그것을 예술, 영화, 게임 같은 안전한 틀 속에서 풀어내는 편이 현실로 끌고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식인에 집착하는 이 상상들이 오히려 우리를 진짜 식인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정반대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훈련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의식이 아직 인정하기 싫어하는 어떤 소리를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소리,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 기후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는 그 굶주린 세계, 가장 잔혹하고 가장 냉정한 자들이 살아남는 세계,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 예고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때는 질문의 형태도 바뀔 것이다.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누가 먼저 할 것인가로.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누가 제일 먼저 그것이 옳다고 말할 것인가? 누가 제일 먼저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필요라고 어쩌면 성스러운 일이라고 선언할 것인가? 역사는 보여준다. 금기가 무너질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나타나 그것을 의식으로 바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부분 광인이 아니다. 대부분 똑똑하고 교양 있고 말을 정말 잘한다. 그는 책을 쓴다. 2013년 스웨덴 연구자 마그누스 세데룬드와 마르틴 쇠커는 환경회의에서 발표를 한다. 그들의 발표 제목은 충격적이다. 시기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가? 그들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들은 숫자를 보여준다. 축사는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14.5%를 차지한다. 모든 자동차, 비행기, 선박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인류가 고기를 완전히 끊을 수만 있다면 기후 변화를 급격히 늦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기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잡식으로 진화해왔다.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자 세데룬드는 이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동물을 죽이지 않고 단백질을 얻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죽은 인간의 몸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청중은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한다. 매년 약 6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가 화장하거나 땅에 묻어버립니다. 사실상 자원을 버리는 셈이죠. 만약 그 단백질의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대량 생산이 아니라 정말로 굶주린 곳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곳에서. 이것은 아직 현실 정책이 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세상에 나왔다. 공개적으로 과학자의 입을 통해 정식 회의장에서 금기는 조금 더 밀렸다. 2019년 미국 스타트업 바이트랩스는 도발적인 상품을 내놓는다. 셀럽 살라미. 개념은 단순하면서도 미친 듯하다. 카니에 웨스트나 제니퍼 로런스 같은 유명인의 세포를 조직 검사로 조금 떼어내고 그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그 고기로 살라미를 만드는 것. 기술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고기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죽지 않는다. 소량의 조직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배양으로 만든다. 이것을 식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아니다. 윤리적으로는 대답이 공중에 떠 있다. 결국 바이트랩스는 예술적 퍼포먼스, 미디어 프로젝트로 끝났다. 하지만 기술은 실제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 세포로 고기를 키울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먹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느냐는 것뿐이다. 그리고 있다. 이 캠페인 뒤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대략 7%가 이렇게 답했다. 네, 한 번쯤 먹어보고 싶어요. 7%는 수백만 명이다.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자. 환경 붕괴, 전 지구적 가뭄, 농작물은 타 죽고 가축은 쓰러진다. 인류는 굶주림의 벼랑 끝에 선다. 그리고 누군가 마이크 앞에 선다.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세포로 고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간의 고기지만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원자를 모집하고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인일까 아니면 구원일까? 그리고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경계는 얼마나 빨리 더 뒤로 밀릴까? 얼마나 빨리 누군가 이렇게 말할까? 사실 죽은 사람들의 몸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 자원을 그냥 버려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차피 곧 죽게 될 불치병 환자들은요. 그들이 온몸을 기증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그들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역겹게 들리는가? 하지만 논리는 차갑고 일관되고 이미 검증된 전례를 갖고 있다. 나치의 T4 프로그램, 자비로운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살해하던 계획, 살 가치 없는 생명, 그들은 약 30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사회 일부는 이를 지지했다. 자, 그들은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짐이다. 모두를 위해 이게 더 낫다. 이제 현대 캐나다를 보자. MAD 프로그램, 의료적 도움을 통한 죽음. 처음에는 말기 환자만을 위한 제도였다. 그러다 만성 통증 환자로 이제는 정신질환 환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겉으로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다. 하지만 이미 기록된 사례가 있다. 단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MAD를 제안한 경우 약값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당신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인이 아니다. 하지만 같은 틀 안에서 생각한다. 어떤 삶은 덜 가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짐이다. 사회는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 이런 사고방식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질 때 식인까지의 거리는 한 걸음에 불과하다. 이미 죽음을 선택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몸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죽은 뒤에는 제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누군가의 식량이 되게 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써주세요.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고귀한 일을 한다고 믿을 것이다. 거의 종교적이라고 느껴지는 마지막 희생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책을 한 권 쓴다. 철학적이고 깊이 있고 감동적인 책. 우리가 금기를 재고해야 한다는 책. 옛 금기는 새로운 세계에 맞지 않는다는 책. 사랑은 가장 급진적인 희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책.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다. 대학에서 세미나 주제가 된다. 누군가는 그 책을 천재적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역겹다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그 책이 끊임없이 읽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읽힐 때마다 경계는 조금씩 더 밀린다. 그 생각은 조금씩 더 익숙해진다. 조금 덜 낯설어진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말한다. 왜 안 되지? 그날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 우리는 몰랐다. 모든 신호가 눈앞에 있었다. 모든 경고가 큰 소리로 울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저 듣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우리는 그냥 듣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하지만 있지.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발견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었다. 항상. 역사의 모든 순간마다. 포레족은 자신들의 죽은 이를 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아스테카 사람들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심장을 도려내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치는 수용소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식인 영화를 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사람을 자원으로 다루는 게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어떤 생명은 다른 생명보다 덜 가치 있다고 익숙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이 선택을 인생에서 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한다. 매일 저녁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읽을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결정할 때마다 시기는 어느 날 유성처럼 갑자기 사회 위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룻밤 사이 모두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아니다. 그것은 느린 과정이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의 변명 또 다른 변명, 한 번의 경계 이동,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동. 처음에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생명은 덜 소중하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고통은 정당하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죽음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몸은 쓸 수 있다. 결국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이건 성스러운 일이다. 원은 닫힌다. 우리는 4만 년 전으로 돌아간다. 다만 이번에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철학서가 있고 논문이 있고 학회 발표가 있고 여론조사가 있다. 그 모든 것이 지지를 증명해주는 시대.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만약 이것이 언제나 선택이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 칼자국 난 뼈가 있는 동굴들을, 유전적 돌연변이들을, 의식과 전쟁과 제노사이드를,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 진화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변한다. 그리고 문화적 진화는 훨씬 더 빠르다. 유전자가 변하려면 100만 년이 필요하지만 하나의 생각이 변하는 데는 한 세대면 충분하다. 우리 조부모 세대는 인종차별을 당연하게 여겼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 증조부모 세대는 여성이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5,000년 전의 먼 조상들에게 노예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질서였다. 우리는 겨우 200년 남짓한 시간에 그 제도를 거의 없앴다. 우리는 변할 줄 안다. 빠르게, 급진적으로. 그러니 이제 질문은 우리가 한때 식인이었는가가 아니다. 질문은 이거다. 우리는 다시 그렇게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그 전제 조건은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 자원 부족, 식인을 깨끗하고 윤리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 이미 이 모든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영화와 게임과 책 속에서 예행 연습하고 있는 문화. 모든 것은 거의 준비되어 있다. 부족한 것은 반가소의 하나, 그리고 적절한 말을 골라줄 누군가. 공포를 의식으로 바꾸고 역겨운 것을 성스러운 일로 포장해 줄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다. 그 누군가가 반드시 먼 어딘가의 지도자, 미래의 독재자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당신과 나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누군가를 덜 인간적인 존재로 여길 때마다 폭력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정당화할 때마다 불의를 보면서 입을 다물 때마다 시기는 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으로 끝난다. 모든 인간은 가치를 지닌다. 인종, 나이, 건강 상태, 사회에 얼마나 유용한지와 상관없이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우리의 방패다. 유일한 진짜 방패다. 법도 공식적인 도덕도 종교 교리도 아니다. 내면 깊은 곳의 확신.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지구를 구한다. 는 명분이 붙더라도 수백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숫자가 붙더라도 본인이 동의했다는 서류가 있더라도 누군가가 이것은 성스러운 일이라고 부른다 해도 우리는 이미 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그것을 크라피나의 동굴에서 보았고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에서 아우슈비츠의 막사에서 키 큰 나무들을 베라고 외치던 라디오 방송에서 보았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안다. 그리고 이 결말을 다시 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최악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의 디옥시리보 헥산 안에는 프리온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돌연변이가 들어있다는 것. 한때 식인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진화가 우리를 거기에 적응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것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다른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젠가 먼 훗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 오늘 매일 저녁 뉴스를 켜고 또 하나의 적의 이미지를 볼 때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 순간 우리는 결정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지,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될지. 그리고 진실은 이렇다. 되풀이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 질문은 하나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있을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 우리가 거의 말하지 않았던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진실. 4만 년 전 모닥불 옆에 앉아있던 그들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들도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했다. 친구들과 웃었고 별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지어냈고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다. 죽은 이들에게 꽃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렇다. 때로는 서로를 먹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그것이 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죽음과 삶이 하나의 원안에 있었고 다른 이를 먹는 의식이 야만이 아니라 존중의 행위처럼 느껴지던 세계.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선악 기준으로 바라본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규칙들로 그들을 재판한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자연스러운 곳에서 살았다. 우리가 죽은 이를 땅에 묻는 일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천 년의 경험을 책과 영화와 박물관 속에 쌓아두었다. 이제 우리 시대의 핵심 질문은 이거다. 우리는 이 지식을 실제로 쓸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되 더 세련된 변명만 새로 덧칠할 것인가? 오늘의 변명은 훨씬 그럴듯하게 들린다. 신이 명령했다가 아니라 과학이 보여준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먹는다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기증된 장기를 사용한다. 단어는 바뀌었지만 논리는 그대로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다. 정보는 모두 열려 있다. 우리는 책을 읽고 다큐를 보고 팟캐스트를 듣는다. 우리는 모두 이해한다. 그런 다음 뉴스를 켠다. 그리고 다시 본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없애려 드는 장면을 필요하다, 자기 방어다, 역사적 정의다 라는 익숙한 말들과 함께 우리는 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그런데도 막지 않는다. 왜일까? 아마 우리가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어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마 우리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뉴스는 너무 많고 공포는 너무 많다. 그냥 끄고 고개를 돌리고 내 삶이나 신경 쓰는 편이 더 쉽다.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변화는 결코 대중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다. 그 다음에 두 사람, 그 다음에 10사람, 그 다음에 1000사람. 누군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노예제는 악이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같은 말을 했다. 다시 또 다시. 그리고 200년이 지나자 노예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라졌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인간이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말은 당연한 진실이다. 지금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인간은 가치를 지닌다. 또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순진하다. 이상주의자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순진함이 우리를 또 다른 폭력의 원으로부터 지켜주는 마지막 장벽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실주의자들은 언제나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반면 이상주의자들은 그냥 이렇게 말한다. 선택은 있다. 항상 선택은 있다. 역사는 증명한다. 긴 시간 축에서 결국 이기는 쪽은 그들임을. 언제나 빠르게 이기지는 않는다. 언제나 자신의 생애 안에 결과를 보지는 못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긴다. 힘은 사라지고 아이디어는 남는다. 사상은 제국보다 오래 살고 전쟁과 종교를 넘어산다. 인간은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생각은 인류가 만든 것들 중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그 덕분이다. 우리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뢰를 배우고 낯선 이 안에서 동맹을 볼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초능력이다. 큰 노예도 아니고 두 발로 걷는 것도 아니다. 관계를 만들고 타인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다. 수사적 질문이 아니다. 진짜 질문이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그들은 위험해. 저들과는 없애야만 해.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입을 다물 것인가?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것인가? 멈춰요. 나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되풀이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결정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불 옆에 앉아 그 고기가 누구의 것인지 묻지도 않고 나눠 먹던 이들의 후손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로 결정한 이들의 후손이 될지. 이제 그만. 다시는 안 된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질문은 하나뿐이다. 우리가 그 불 속에 무엇을 던질 것인지.